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보를 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면서 여당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 자체 조사 결과와 달리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관여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다자 외교 데뷔전을 펼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 귀국합니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서 한미일 3국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중국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양제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등 7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상행선 일대가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낮 동안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 비는 모레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준서 씨는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당 지도부 역시 당은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이었죠.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허위사실 공표에 적극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씨 한 사람의 혐의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번 사건이 당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또 제보 파일을 조작한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이유미 씨에게서 문준용 씨 특혜 채용과 관련한 제보를 건네받아 국민의당에 전달만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범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묵인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허위 사실이 만들어져 공표되는데 적극 관여한 정황도 파악해 영장에 일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이유미 씨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작된 음성 파일에서 목소리 대역을 한 이 씨의 남동생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검찰은 이준서 씨의 행위를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봤습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법원은 허위사실 가능성을 알고도 비방 목적으로 공표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처벌해왔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불법적이거나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실행에 옮길 때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가 알려온 제보가 허위 사실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방조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검증 없이 그대로 제보를 발표할 경우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던 상황이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나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대리 신검을 받았다고 퍼뜨렸다가 기소된 사람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4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영장 청구를 놓고서 그만큼 고심하면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는 얘기지요. 서울 남부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최승기 기자.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제보 공표 과정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에 대해 재촉을 하고 이를 당에 전달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이같이 일관되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런데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이유미 씨와의 전화통화, SNS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히 제보 내용을 빨리 달라고 했다는 정도를 넘어선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오늘 이 전 최고위원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지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단 제보만 해서는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표라는 과정이 있어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바로 이 공표 과정,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발표하는 상황이 이뤄지도록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이유미 씨와 국민의당 사이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검찰이 이준서 씨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일 텐데 결국은 수사가 이게 당 차원의 개입이나 방조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당시 제보 검증과 발표를 맡았던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성호, 김인원 두 전 부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책임자였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에서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했던 수사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국민의당은 즉각 지도부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의 결과라며 오히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추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한 것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영장 청구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당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로 당의 관련성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지기는커녕 공세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인물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 입장에 힘을 실어주며 한 발 더 나아가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당 전체가 이유미에게 속았다. 이게 국민의당의 입장이었죠. 완벽한 단독 범행이었다. 당과는 무관하다였는데 검찰 수사는 국민의당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함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국민의당이 이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이 이유미가 당 전체를 속였다,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이 그런 내용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건데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는 물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증거 조작과 관련해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짓고 네, 하지만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이유미 씨 말고도 이 전 최고위원이 최소한 대선 전에 증거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를 보면 개입한 정황도 일부 포착이 됐다. 영장에 적시가 됐다고 이제 나오기도 했죠.
자, 국민의당이 근데 진상조사 결과 잠시 봤지만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석연찮은 부분이 여럿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대선 하루 전인 5월 8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데요. 예. 이 조작된 제보는 5월 5일 국민의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이 두 사람이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좀 불안한 모습이 노출됩니다. 예. 자,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또 지금이라고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죽하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해 주시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마치 이 전 최고위원이 증거 조작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사람 지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당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갑자기 바이버라는 메신저로 다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바이버로 옮겨서 대화를 했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바이버로 가서 사실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데요. 여기에 이유미 씨가 개인 간 가볍게 나눈 대화일 뿐이지 증언이나 폭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땐 없었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미 씨는 지시를 받고 한 일이다. 뭐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서 씨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죠.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조성은 전 최고위원인가요? 전 비대위원이군요. 진술이 검찰 판단에도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당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요. 이 조성은 전 비대위원은 이유미 씨로부터 증거 조작 사실을 가장 먼저 전해들었던 인물입니다. 이 조성은 전 비대위원은 이유미 씨가 대선 당시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선거는 이기면 게임 끝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역시 당 진상조사 과정에선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럿 있었다는 내용이고 자, 검찰이 이제 영장 청구를 했다면 당 책임론 이게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당원인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과 당의 전직 최고위원이자 대선 캠프에서 2030 희망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 연루가 된 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당은 전혀 몰랐다는 국민의당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실검증 문제를 넘어서서 전직 최고위원이 그것도 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해온 인물이 관여가 돼 있다면 당 전체에 미칠 여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직접 당 지도부로 향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이렇게 커지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아직도 입장 표명 계획은 없습니까? 네, 오늘도 별다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당내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안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할 것이란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말 그대로 구속을 해야 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관련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만 된다면은 이것만으로도 이 안 전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일단 영장 청구 사실만 전해지면서 국민의당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영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관련 사실이 나오면 다음 주에는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이게 향후 전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민의당은 국회 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인데 송영무, 조대엽 이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 갈등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 귀국 1인 내일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3당의 반발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난 11일 이후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후보자의 임명 방침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상회담 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이 나오는 만큼 내각 인선에 물러설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임명 이후 야3당의 반발입니다.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진행 중인 추경안은 물론 정부조직법도 7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집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에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의당이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보이콧이라는 무책임한 태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참석으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반년 넘게 중단됐던 정상 외교를 재개했습니다. 최대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일 3국은 공감대를 마련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는 입장 차이가 드러났지만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 이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첫 소식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이 지난 4월 마라라고 회담 이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부터 거론했습니다. I appreciate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lative to the very substantial problem that we all face in North Korea. Problem that something has to be done about. 시진핑 주석은 유엔 안보리에 관련 결의를 위반한 북한 활동에 대해 국제사회가 필요한 반응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대화를 촉진하고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과 제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북 제재에 중국도 동참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중국은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발표문에서 사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던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최근 유엔에서는 원유 공급 중단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어떤 수위의 제재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이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란 해석입니다. 이미 퀘르버 재단 연설에선 대표적인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동족인 우리가 인도적 지원에 나서지 않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며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건 기본적인 인류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론을 줄곧 주장해온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인도적 지원 카드를 공식화한 셈입니다. 앞서 한미 정상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속에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공감해줄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성과를 갖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다만 해법에 있어서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인정한 만큼 앞으로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지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함부르크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G20 정상회의 이제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그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G20 정상회의 중에 북핵 문제, 북한 문제가 최고 이슈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동선언문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 국제 경제와 관련된 포럼이기 때문에 이 경제와 관련된 문안만 선언문에 넣는 것이 맞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 선언문에 북한 문제를 넣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는데 계속해서 혹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건 아닙니까?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일단 G20 의장국 정상인 메르켈 총리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 문제에 정상들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런 언급을 한 만큼 구두 성명에 준하는 발표로 대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보면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미중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요. 끝까지 조금 다른 입장을 계속 보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했죠. 중국은 이게 우리의 책임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도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중국에 떠넘길 게 아니라 미국도 책임이 있으니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한미일 공조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베를린 구상도 내놨는데 결국은 중국과 이 입장차 이걸 어떻게 좁혀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관건인데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두고 어떤 이 중국의 반발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왔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크게 부각이 안 된 건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로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네. 하지만 이제 중국과는 향후 이제 사드 고위급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를 한 만큼 앞으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 채널을 활용해서 양국 간 이 신뢰 구축을 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베를린 구상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어떤 조치,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북한이 제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이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일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제안이나 이 휴전선 상호 적대 행위 금지 논의 등을 꺼내면서 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화 촉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가 워낙에 경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베를린 구상 이후 첫 주가 되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이지요. 자, 정치부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출동에 대해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어제 대표적인 전략 폭격기 B-1B 2대를 괌에 출동시켜 강원도 상공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죠. 자,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합의뿐만이 아니라 소녀상 설치 그리고 철거 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철거 요구 이게 모두 우리 국민의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베 총리에게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는 내일부터 위안부 합의 검증 TF 구성을 시작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합의 문제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항의했던 부산 소녀상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우리 국민의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이 달라 협의의 진전은 없었고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해 나가면서 셔틀 외교 복원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내일 강경화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위안부 합의 검증 TF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인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와 이행 과정 전체를 재점검하는 이번 TF에는 학자와 민간 외교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TF의 점검 결과는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거나 변경 혹은 파기하는 등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양재동 만남의 광장 근처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50대 부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의 운전기사는 깜빡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광역버스 앞바퀴 아래에 있는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겨져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차가 나뒹굴고 부서진 파편들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위로 솟구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앙 분리대를 박았나 그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딱 지나가서 보니까 그 승용차를 깔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제 나들목 근처에서 버스와 승용차 6대 등 차량 7대의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달리던 버스가 먼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앞서 달리던 다른 차들의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처음 부딪힌 승용차에 탔던 58살 신모 씨 부부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다른 차에 탑승한 16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기사 51살 김모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깜빡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버스 전용 차로를 두고 정체 중인 2차로를 달리다 졸면서 서행 중인 승용차에 추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사고로 고속도로 상행선 5개 차선 가운데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며칠째 비가 오고 있죠. 오늘 낮에 주춤했던 장맛비는 밤부터 다시 굵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은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청계천의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소영 기자, 지금 박 기자 있는 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까?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제법 빗방울이 굵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서울 청계광장 산책로로 내려가는 출입구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침수 위험이 있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빗방울은 밤사이 굵어져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가 50에서 100mm, 강원 영동과 충청도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은 30에서 80mm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는 장마가 늦게 시작한 편인데 폭우는 유난히 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뒷심을 발휘하는 이유가 뭔가요? 장마가 늦어진 것은 장마 전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제때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했어야 할 6월 말 티베트 고산지대에 이례적으로 고온 건조한 고기압이 발달했는데요. 이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 점차 티베트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한 뒤 사라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물기를 머금고 있던 장마 전선이 뒷심을 쓰며 지역에 따라 폭우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비는 언제쯤 그칠까요? 비는 중부지방의 경우 모레 아침까지 그리고 남부지방은 모레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면서 주중에는 30도를 넘나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고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찾아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청계천에서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겨냥하고 있죠. 을들도 본격적으로 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올 들어 가맹점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늘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했던 김모 씨는 지난해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는 3개월 안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환불을 해준다고 말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는 저희 쪽이 거기서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갑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면서 을의 반발도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1년 전보다 26% 증가한 356건에 달했습니다.
그중 본사가 허위 가장 정보를 제공해 조정 처리를 밟은 경우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 들어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영세 가맹점들이 불공정 관행에 적극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란 게 조정원 측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선언한 터라 을들의 권리 찾기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등에선 미국과 나머지 정상들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G19에 가까웠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리더가 아닌 점도 확인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G20 폐막 기자회견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명은 폐막 3시간을 남겨두고 가까스로 마련됐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과 자유무역 수호 등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머지 정상들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Und deshalb gibt es hier einmal die amerikanische Haltung. Sie wissen, die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sind bedauerlicherweise aus dem Klimaabkommen ausgetreten. 19개국 정상들은 파리 협정을 유지한다는 데 동의하고 오는 12월 파리에서 기후협정 정상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 때문에 청정 화석연료 사용을 지원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적법한 보호수단의 역할을 언급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입니다.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이번 회의가 2차 대전 이후 글로벌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별이 아니며 국제무대에서 고립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빈자리에 메르켈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등장하면서 북한 미사일 대응에서 보듯 세계는 점점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고 작은 논란이 일으켰습니다.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는 G20 회의 도중에 트럼프 대신 대통령 자리에 앉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교 전문가들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한 러시아 G20 참석자가 현지 시간 8일 저녁 트위터에 올린 G20 정상회의 사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메이 영국 총리 사이 트럼프 대통령 자리에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가 앉아 있습니다. 강녀도 아닌 대통령의 딸이 미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 각국 정상과 사진이 찍힌 게 전해지자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 나토 대사인 니콜란스 번스를 인용해 미국 대통령의 권위는 가족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의 관련 기사들엔 이방카가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냐며 비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이방카가 중국과 영국 정상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자 뒷줄에 있던 이방카가 이동해 앉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방카를 두둔했습니다. I think she sees herself as part of a public servant family, and she doesn't want to waste this time by not putting forward some effort to try and help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일 정상 만찬을 한 후 자신의 트위터에 아베 총리를 일본 대통령이라고 잘못 표기했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선 은갈치가 대풍이라고 합니다. 제주 연안의 수온이 높아져 갈치의 먹잇감인 멸치떼가 몰려온 결과인데요. 많이 잡히면 가격도 싸질 것 같은데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최충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이어 들어오는 어선들로 서귀포항의 아침이 분주합니다. 선원들의 바쁜 손놀림 속에 은빛 갈치 상자가 금세 가득 쌓입니다. 최근 제주 남쪽 바다의 수온은 갈치의 먹잇감인 멸치 서식에 알맞는 19도에서 22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으로 지금 멸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멸치 먹이 사슬이 좋으니까 갈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6월 한 달간 제주도의 갈치 위판량은
2,95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1톤에 비해 4.8배나 늘었습니다. 덕분에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갈치 35마리가 들어가는 10kg 한 상자의 위판 단가는 13만 원으로 지난해 19만 원에 비해 32%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가격도 지난달 초 네토막에 12,000원대에서 이달 들어 7,80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좀 다릅니다. 선물용이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마리당 1kg 남짓한 큰 갈치는 어획량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장갈치들이 많이 나고 붉은 갈치들이 귀하고 이 때문에 1kg짜리 큰 갈치 소매가는 지난해 6에서 7만 원에서 5천 원 정도 떨어지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겨울철이 접어드는 시점이 돼야 큰 갈치 어획량이 늘며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당정이 내년 세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부자 증세를 위해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 최고 세율은 40%로 과표가 5억 원이 넘는 소득자에 적용되는데 이를 3억 원 초과로 내려 대상을 넓히는 방안입니다. 다만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 중단을 놓고 건설업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수원은 최근 정부의 공사 일시 중단 방침에 따라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등 시공 납품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요. 업체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보상 지침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회신했습니다. 인천 다세대 주택 옥상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대한 JTBC의 보도 이후 관할 지자체가 쓰레기를 버린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 중입니다. 인천 남구청은 어제 쓰레기 3.5톤을 청소하다가 발견한 대선 투표 안내문과 영수증 등을 통해 3명의 인적 사항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에게 무단 투기 혐의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들리는 이 소리. 번식기 때 더 쩌렁쩌렁해지는 천연기념물 204호 팔색조의 울음소리입니다. 여름철 새인 팔색조는 웬만해선 보기 힘든데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최근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 뱀을 잡아 새끼에게 먹이로 주는 모습도 카메라에 처음 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새 한 마리가 부지런히 풀밭을 헤집으며 먹이를 사냥합니다. 푸른 날개와 붉은 배, 까만 부리와 갈색 정수리 등 8가지 빛깔로 치장한 팔색조입니다. 먹이를 가득 물고는 새끼들이 기다리는 둥지로 날아듭니다. 나왔어 지금. 튀어나왔어. 어린 뱀을 잡아먹이기도 하고 새끼들의 위생을 위해 부화된 알껍질을 먹어치우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먹이가 지렁이가 90% 이상이에요. 뱀 물고는 처음이었고 뱀을 물고 왔다는 자료 자체가 없어요. 팔색조는 전 세계적으로 10,000마리, 국내에는 500마리가 채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며 여름철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해안 지역에 주로 서식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계룡산 국립공원까지 이제 서식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거제 학동마을을 중심으로 팔색조 마을을 조성하고 생태 마케팅도 펼칠 계획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온 몸이 검은 털로 덮인 유기견이 대한민국의 퍼스트 도그가 될 예정입니다. 유기견 토리가 조만간 청와대에 입성한다는 건데요. 토리의 사연을 계기로 동물단체부터 화가와 작가까지 검은개 입양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견 입양을 약속해 청와대 입성을 앞둔 토리입니다. 토리는 2년 전 경기도 양주에 있는 폐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뒤로 유기동물센터에 맡겨져 입양을 기다렸지만 털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인천 변두리 비닐하우스에서 구조된 나인이도 2년 넘게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외모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얗고 작고 귀여운 애들 추천을 해드려도 그냥 보시고 귀엽네요 하고 다른 애로 시선이 꽂히시더라고요. 주인이 펜션에 버리고 간 깨비와 충남 농가에서 발견된 루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토리의 입양을 계기로 검은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검은개를 찍은 사진 전시회를 열고 화가는 초상화를 그려 매력을 알립니다. 굉장히 점잖았고 굉장히 진중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리면서도 검은색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검은개를 입양한 사람들도 동물이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흰색이든 깜장색이든 뭐 황색이든 그거에 구분 없이 개들은 다 사랑스러운 존재들인 거잖아요. 인식이 조금만 바뀌면 많은 유기견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적토마루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야구 선수죠. LG 이병규 선수가 오늘 20년간 정들었던 그라운드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병규의 등번호 9번은 영원히 빈자리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LG 이병규가 20년 현역 인생을 마감하는 타석에 등장합니다. 좌익수 앞 안타를 뽑아낸 이병규에게 팬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이병규가 9개월 만에 다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이번엔 마운드에서 자신의 은퇴를 기념하는 시구를 던졌습니다. 동시에 이병규의 등번호 9번은 LG에서 영원한 빈자리 영구 결번으로 남게 됐습니다. 투수로는 선동열과 최동원, 타자로는 이종범과 박경환 등에 이어 프로야구 역대 13번째 기록입니다. 통산 2043개 안타와 161개 홈런을 기록한 이병규는 꾸준함의 사나이로 기억됩니다. 적토마란 별명처럼 지칠 줄 모르고 달리면서 역대 최소 경기 2000안타의 대기록과 역대 최고령 사이클링 히트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적토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증거인 것 같아서. 지난 3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를 계기로 방망이 대신 마이크를 잡은 이병규는 이제 해설자로 제2의 인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JTBC 주정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비가 이미 시작된 곳도 있고 밤사이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아침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